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8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집 산다고 등신같이 따라 사지 마라. 등신같이. 자, 신생아 특례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올해 1분기에는 30대가 가장 많이 샀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0대가 40대보다 아파트 더 많이 샀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힘. 아니에요. 1분기 아파트 큰 손은 30대, 신생아 특례 대출에 힘 쨌다. 아니에요. 1분기에 아파트 큰 손, 네. 큰 손이 30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한번 찾아볼게요. 뉴스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게 정말 신생아 대출, 특례 대출이 힘이 있었다면 표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대출 액수 많네? 쫄려서 안 되겠네. 나도 따라 사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독성이 좋게 해놓습니다. 하지만 이 가독성이 좋지 않게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제가 가독성 좋게 이렇게 표로 계속 추적합니다. 건수 측면에서도 추적하고 금액 측면에서도 추적합니다. 자, 먼저 건수 측면에서 한번 추적을 해보면요. 지금 몇 채 정도나 샀냐 보니까 5,251채를 신규 주택 구입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특례 대출일 때는 63,000개를 샀어요. 지금은 5,251개를 샀어요. 이거 몇 분의 몇인가요, 이거? 한 11분의 1 정도 되나요? 12분의 1? 작년 대출 받던 거에 12분의 1밖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희발이도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는지. 자, 그렇다면 5,251건에 집을 샀다. 그렇게 한번 계산했을 때 부산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6.4%입니다. 6.4%. 그러면 한 달 평균 총 몇 건 정도 신규 5,251건 신규로 구입을 했으니까요. 부산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337건입니다. 예, 지난 석 달 동안 337건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월 평균 100건밖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가 힘이 있나요? 힘 없어요. 금액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작년 이맘때는 신규 주택 구입에 14조를 땡겼습니다. 14조를. 근데 올해는 4월 말이죠. 같이 4월 말입니다. 1조 6천억 땡겼습니다. 작년에 14조를 땡기고 올해는 1.6조, 16조 아니에요. 1.6조를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는 이딴 식으로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가독성 좋게 표시나게 해놓으면은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실체가 32조 중에서 5조밖에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대환이나 이런 것들 다 합쳐서도 32조 중에서 5조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얼마 썼다고요? 네, 39조 중에서 30조를 썼던 게 작년 이맘때의 분위기입니다. 신생아 대출 힘 없어요. 그럼 뭐가 힘이 있느냐? 제 시청자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에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그 힌트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혼인 출산 공제, 네, 증여세 공제. 요건 들어보셨죠? 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혼인을 하거나 혹은 출산을 했다. 이게 언제부터 혼인하는 게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법 개정이 되면서 24년 1월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까지 증여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혼인 출산과 무관하다면 1억 5천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증여세가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혼인을 했다. 혼인이나 출산 공제 체크를 하고 1억 5천을 증여하면은 증여세가 빵이 됩니다. 예, 남자가 부모님한테 1.5억을 받아오고 여자가 집에서 1.5억을 받아오더라도 이거 증여세 빵입니다. 남자가 한 1억 정도 모아놨다고 치고 여자가 한 5천만 정도 모아놨다고 칩시다. 이거 두 개 합치면 4.5억입니다. 4.5억. 4.5억 비용 한 개도 없이 자금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다가 신생아 특례 대출 한 3억 정도 땡겨 봅시다. 6억 이상 아파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거 3억 정도 대출 땡겨봐도 얼마 정도 될까요? 3억을 대출을 땡겨온다? 그러면 2% 후반 한 2.7% 정도 금리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거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근데 신생아 특례 이거 아니더라도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생애 첫 주택이라든지 이런
또 금리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생아 혜택을 3억을 땡겨가지고 5년 동안 혜택을 받아도 300만 원 혜택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만 원밖에. 근데 부모님한테 양가에서 3억을 땡겨온다. 그럼 돈을 2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증여세 2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크죠. 예, 그래서 30대가 집을 가장 많이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 있는 부모로부터 일정 부분 증여도 받고 거기에다가 정책 자금까지 땡겨서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거래량을 좀 늘리는 부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들 등신같이 남들이 이렇게 막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모든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다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일 때 누구는 등신같이 지금 한국은행 그 발표 통계 기준에 따르면요, 변동금리 대출 지금 일반인들이 받으려면 4.7%입니다. 평균이 4.7%예요. 평균으로 대출 받는다고 해도 이 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등신같이 남들 다 이렇게 꼼꼼하게 세부 계획 다 세워가지고 비용을 아주 최소화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일부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가지고 등신같이 따라 사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래량이 좀 늘어나네? 야, 투자로 한번 다시 뛰어들어 볼까?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는 시장 아니에요. 자,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2200건 이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월 한 1500건 정도 나오겠네. 올해 초 작년 말 그맘때 이렇게 1500건 정도 시뮬레이션 했는데 3월달만 놓고 봐도 1600건 정도 시뮬레이션 했는데 2200건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럼 거래량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야, 증여가 이게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나 봅니다. 예. 부산에 1년에 몇 쌍이 결혼하나요? 네, 12,000쌍이 결혼합니다. 절반은 매매로 가고 절반은 전세로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매매로 가는 6,000쌍. 매매로 가는 6,000쌍. 1년입니다. 1년 6,000쌍. 한 달 기준으로 500쌍 정도 결혼합니다. 한 달 정도 500쌍. 500쌍 정도가 어느 정도 증여도 받고 신생아 특례나 뭐 이런 것들, 뭐 생애 첫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구입하면은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지금 2,000건 이상 나오는 게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분명히 특례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를 비교했을 때 신생아 특례는 거래량에 그렇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매번 신생아 특례 통계가 나올 때마다 이것 봐라, 신생아 특례 엉망이잖아 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정답은 증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제법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증여가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게 1년을 내도록 지배하는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월달도 3월달과 거래량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살짝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야, 오히려 작년보다 거래량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작년에는 특례로만 됐고 23년에는 특례 힘이었고 24년에는 신생아 특례 플러스 무상증여가 이렇게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여나 받아서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나 사는 것이지 투자적 성격으로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중에 시뮬레이션 했는 거 요거 나중에 한 500건씩 플러스해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그러면 월 평균 2,000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언론의 이 행태, 신생아 특례 때문에 30대가 큰 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60대도 넘어서고 은퇴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증여도 하고 좀 자산을 좀 나눠놔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 60대가 기초연금 받으려 그러면요,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 받으려 그러면은 자산이 많이 있으면 또 연금 수령하는데 제한이 걸려요. 그러면 증여도 좀 해야 되죠. 근데 자식한테 1억 증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억 증여하는 순간 내 자산에서 바로 1억을 까고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연금 자산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년 60대 너희 부부 1년에 생활비 한 2천만 원 정도 쓰는 거, 이 1억 증여한 부분에서 2천만 원 정도 까줄게. 그 전까지는 이 1억이 60대의 자산으로 여전히 포함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경과해야지 1억이 다 사라집니다. 1억이 소멸됩니다.
1.55기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겠네요. 그럼 60대 되어서 간 60대에 접어들면서 증여를 하면은 65세 기초연금 수령할 나이쯤 되면은 자산이 많이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감축시켜 가지고 나중에 기초연금 수령에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뭐 자산을 꼭 챙기고 있는 것만이 답은 아니더라. 1억을 가지고 있어 봐요. 1억을 가지고 있어 봐야 이 1억의 가치라는 것이 1년에 이자가 얼마인가요? 3.5% 정도 담아도 350만 원이죠. 이 기초연금 잘해가지고 자산 조금 줄여가지고 기초연금 받으면은 1년에 뭐 350만 원 받는다 쳐봅시다. 자산이 많으면 또 쪼그라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나 1억을 안 가지고 있으나 수익은 나한테 똑같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이 하는 제도들 잘 이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요. 기초연금 요거 산출 계산식에 숫자들 막 집어넣는 거 있습니다. 젊은 자녀들이라면 부모님 세대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이 나라에서 이 하위 70%가 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작정 가지고 있어가지고 답이 아니거든요.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좀 쫄라보세요. 아버지 그 1억 가지고 있어봤자요. 나중에 그 1억 때문에 기초연금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나중에 연금 받으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법과 제도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이 무식하게 비판만 하지 말고 첫 번째 저도 무진장 비판합니다. 무진장 비판해요. 근데요. 뒤로는 실리적인 부분을 따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집 산다고 등신같이 따라서 집 사지 말고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할 부분은 계산을 하자. 자, 쿠팡알리 제발 좀 이용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꼼꼼하게 이 매번 따지는 이 수고로움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용해 주실 거예요. 자, 주간 내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전국은 동조화. 부산이 아무리 싸 보여도 대구가 아무리 싸 보여도 대구로 몰려가서 사는 사람은 없더라. 부산이 더 싸진다고 한들 전국 쪽에서 부산으로 몰려갈 이유는 그렇게 없죠. 부산에 있는 젊은 사람도 다 떠나는 판에 무엇이 이쁘다고 부산에 또 자산을 한 보따리씩 싸들고 찾아가겠습니까? 자,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06 지난주의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5 전세는 계속 플러스 상승폭이 확대되는 걸로 나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제가 건당 거래대금으로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고가 비율은 3% 정도 의미 없다. 작년 최고 수준의 거래량만큼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올해 제법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여기 나중에 한 개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 증여 1억 증여 1억 무상 증여 1억까지 1억 무상 증여 그것이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클 줄이야. 신생아 특례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생아 특례 3억 빌려가지고 5년 동안 이자 혜택 해봐야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증여 양가에서 3억을 받아와도 세금은 빵원. 그 말인즉슨 2천만 원을 이득을 보는 겁니다. 2천만 원을 이득을 봐요. 멋지다. 신생아 특례 이거 힘없다. 그 대신 이 증여 공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특례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겠다. 단 그 세대는 30대 정도의 30대 플러스 출산하는 가정에 조금 한정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특례 대출은 전 세대에 걸쳐 가지고 다 혜택을 줬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정리하면 말 많이 했죠. 자, 부산 3월은 2,200건, 4월은 2,300건 정도. 4월의 거래량이 현재 72% 정도 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부산의 거래량, 괜찮다. 3월의 거래량, 4월의 거래량, 여전히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3월의 거래량, 4월의 거래량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인구 천만으로 환산했을 때 부산의 거래량은 최악이 맞다. 대구 거래량이랑 부산 거래량이랑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대구의 인구는 부산 인구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두 도시의 거래량이 비슷하다는 말은 부산의 거래량이 상당히 저조하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가장 저조한 곳에 부산이 위치하고 있다. 전세 거래량
인천에도 조금 밀리네요. 단순 수치상으로도 인천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한 중간 정도의 활성화된 정도의 모습, 네, 중간 정도 활성화된 모습이고요. 매물. 자, 부산이 1등인데요. 근래 들어서 다른 지역들은 좀 상당수가 매물이 줄어드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부산이 갑자기 뭐 주말을 이용해서 매물이 좀 늘어났습니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5만 5천 건 전후의 매물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요 브리핑할 때 야, 부산이 매물이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나지? 이러다가 인구 대비 매물이 대구를 앞지르겠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보니까 앞지르기 일보 직전입니다. 앞지르기 일보 직전. 부산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뭐 증여를 해주고 뭐 집을 사고 이래도 그 자녀 세대들이 뭐 2030들이 부산에 없나 봐요. 부산에 없는 경우가 많나 봐요. 오히려 딴 지역에 집을 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부산이 요 매물 측면, 인구 대비 매물 측면에서 가장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 매물은 타도시 대비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약간 감소세가 약간 주춤하죠. 대구가 조금 늘어나고. 근데 시차를 이렇게 두고 보면 대구보다는 부산이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건 맞아요. 근래 들어서 감소세가 조금 주춤한다라는 부분만 주목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인구 대비로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구가 압도적인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이 부산이다. 영남 지방이죠. 뭐 부산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부심, 제2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겠지만 인천 사람들 눈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방입니다. 지방. 네. 오늘 내용 괜찮았나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